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주말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아, 제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원자의 구성 입자입니다. 제목 원자의 구성 입자고 우리 교재는 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성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익히 알고 있죠?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핵과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랑 이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원자의 구성 요소고요. 원자의 구성 요소에서 중요하게 특징 두 가지만 필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써주세요. 자, 보통은 원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죠? 둘 다 띄지 않죠.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이렇게 쓸게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그죠?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자 번호 6번은 탄소거든요. 원자 번호 6번이에요. 이 탄소의 원자 번호 6번이라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6번이라는 건. 그죠? 이 원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매긴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6번이면 양성자 수도 6개, 6개. 아시겠죠? 전자 개수로 매긴 게 아닙니다. 이 양성자를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원자 두 번째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기준으로 매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얘는 전자 아님이라고도 써주세요. 전자 아님. 원자 번호는 전자로 매기는 게 아닙니다. 전자 아님.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매긴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다음에 양성자 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들을 잠깐 읽어볼까요? 원자 핵의 양성자의 상대적인 전하를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1. 요거 이제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자는 뭐가 돼요?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참고로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질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 번호의 이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음 페이지를 보고 다음 페이지 맨 밑에 8페이지 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임의의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를 주목하세요. 오른쪽 아래는 뭐가 들어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H2, 그다음에 뭐 Cl2, 뭐 F2, 뭐 NH3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 아래 얘가 의미가 뭡니까? 그죠? 얘는 원자 개수입니다. 원자 개수. 그래서 원자 수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위에다가는 뭘 써줘요? 오른쪽 위에는 뭐 H 플러스, 뭐 Li 플러스, 뭐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 뭘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전하의 크기를 쓰는 거죠. 전하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미 이것들은 너희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왼쪽입니다. 자, 왼쪽 아래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자 번호를 쓰는 거예요. 아까 썼지만 기본적으로 탄소의 원자 번호 6번은 왼쪽 아래에다 쓰는 겁니다. 자, 원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매긴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원자 번호가 6번이면 양성자 수도 6 똑같겠네요. 그죠? 양성자 이걸 좀 필기를 해주세요. 양성자 수랑 똑같겠네요. 자,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는 전자 개수랑도 똑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이제 전자 수 이렇게 같다고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제 질량수가 들어가요. 질량수. 자,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이제 중성자 수를 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질량수가 나옵니다. 요걸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선생님, 약간 좀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원자의 구성은 양성자랑 이제 중성자도 있지만 이제 전자도 있는데요. 전자의 질량은 왜 무시합니까? 네. 전자의 질량은 있긴 하나 여기 볼까요? 자, 실제 이거예요. 이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이거예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고 한 개 질량이. 전자는 상대적으로 1837분의 1배니까 전자 한 개는 자 요거 곱하기 1837분의 1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온 값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게 전자의 질량이 있긴 하네요. 그죠? 야 근데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거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야 전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수 개수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잠깐 이제 연습 삼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8번 있습니다. 8번. 자, 이런 것들은 양성자 수가 11개겠네요. 그죠? 원자 번호 11번이라는 뜻은 양성자 수가 11개.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12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걸 두 개를 더해야 질량 수가 나오니까 23.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원래 11개였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죠. 중성 상태에서 아닌 이온이니까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 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동위 원소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 원소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동위 원소는 이렇게 우선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위 원소는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지만 이렇게 써주세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 수가 다른 원소라고 좀 해주세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 수가 다른 원소. 이제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얘들아 이제 그 원자의 뭐는 다 똑같아요. 양성자 수는 다 똑같은 거죠. 양성자 수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상태면 당연히 전자 개수도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다 똑같으면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다 똑같은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자, 그런데 이제 질량수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질량수가 다르면 양성자 수는 똑같아야 돼. 그럼 뭐가 결국에 달랐단 소리야? 그렇죠. 중성자 수가 달랐단 소리예요. 중성자 수가 다른. 그래서 중성자 수가 달랐다는 건 그 물질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거죠. 혹은 질량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위 원소의 개념이에요. 동위 원소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지금 봅시다. 자, 밑에 동위 원소의 예가 나와 있어요. 지금 수소의 동위 원소로 나와 있고요. 자, 수소는 지금 양성자 한 개니까 다 H,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H 이렇게 써주시고 원자번호 1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는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 얘가 수소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얘가 중수소, 얘가 삼중수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동위 원소다라는 거.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동위 원소 중에서도 요 삼중수소가 조금 눈에 띄네요. 삼중수소. 너들 혹시 한 최근에 2에서 한 3년 전쯤에 이제 뉴스 기사를 혹은 접한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거 본 적 있니?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자 이거를 이제 찬성 혹은 반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엄청나게 뉴스에서 회자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반대했냐면 그 오염수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중수소 때문에 삼중수소. 요거는 뭐 우리 교과 과정에도 없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참고로 삼중수소는요, 뭐가 위험한 거냐면 이 중성자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중성자의 역할은 뭐냐? 이 중성자가 왜 있어요? 중성자는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상쇄시켜주는 역할, 혹은 양성자 간의 청력을 상쇄시켜서 안정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중성자예요. 중성자가 수소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성자가 심지어 얘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 두 개. 그래서 중성자가 필요 없으니까 중성자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밖으로 나가기지는 못하고요. 사실상 얘가 필요 없으니까 자꾸 양성자가 되려고 합니다. 양성자. 그러면서 양성자가 이제 반으로 쪼개지면서 나머지 일부는 이렇게 전자로 바뀌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베타 분계라고 합니다. 베타 분계. 그게 이제 근데 보니까 이게 수소가 이제 헬륨이 되려는 과정 아니냐, 이 베타 분계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뭐 베타 분계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제 베타선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우리 설계도가 있죠. 인체의 설계도가 DNA라는 거예요. DNA. 이 DNA의 인체 설계를 이 베타선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겁니다. 사실상 이 삼중수소를 인간이 바로 먹지는 않고 우선 이 삼중수소를 누가 먹어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들이 먹죠. 물고기들이 많이 먹으면 그 물고기를 누가 먹어요? 이제 인간들이 먹겠죠. 뭘 통해서? 초밥이나 스시, 여러 가지 이제 해산물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먹으면 이제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선생님도 반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삼중수소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위험했던 거고, 이게 이제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개요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동위원소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동위원소까지 원소의 구성입자의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오늘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핵심 내용은 좀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자,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인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이기 전에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5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원자 모형이 이제 정의가 됐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글을 너무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밑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를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자, 우선 첫 번째로 원자 모형은 이거다라고 주장하신 분은 이제 돌턴이에요. 돌턴. 자, 돌턴은 말 그대로 그냥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그냥 원자다. 모형도 단순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턴은 뭐 너무나도 쉬워서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의 과학자인 톰슨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톰슨. 자, 톰슨은 주장했어요. 원자 모형은 아주 말랑말랑한 양전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 덩어리입니다. 플러스 전하 덩어리예요. 플러스 전하 덩어리고,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마치 박혀져 있는데 이제 건포도처럼 이렇게 쏙쏙쏙쏙 박혀져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건포도처럼. 그래서 약간 이제 푸딩 모형과 같다. 푸딩 모형과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냥 주장했을까? 명색이 과학자인데 아니죠, 그렇죠? 실험을 통해서 근거를 뒷받침하면서 주장을 했겠죠.
자, 일단 톰슨의 실험이 중요합니다. 톰슨은 무슨 실험을 했냐? 얘는 음극선관 실험이에요. 음극선관 실험. 자, 이 실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중요한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최초로 전자를 발견하신 분이 이제 톰슨입니다. 톰슨. 자, 그다음에 톰슨의 뒤를 이어서 톰슨이 틀렸다를 주장하신 분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입니다. 러더퍼드, 어니스트 러더퍼드. 자, 러더퍼드는 톰슨 그게 아니고 대부분 원자는 이렇게 비어 있고요. 가운데 뭔가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원자 핵이다.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했을까요? 얘도 이제 명색이 과학자인데요. 아니죠. 실험을 통해서 주장을 했겠죠. 러더퍼드의 실험을 설명드릴게요. 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는 최초로 원자 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원자 핵.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과학사에서 이제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이제 보어라는 사람입니다. 보어. 자, 보어의 실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칭만 다룰게요. 보어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보어는 최초로 전자 껍질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아까 1주기, 2주기, 3주기 했죠? 그게 이제 전자 껍질이었고 사실 그걸 보어가 최초로 발견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모형에 와서는요, 사실 누구라고 할 건 없습니다. 현대적 모형에 와서는 이제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자를 실제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렸지만 전자를 보는 순간 또 없어집니다. 왜냐? 우리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론을 발표했는데 뭐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이건 쓰지 마세요.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이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전자를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원자핵 근처에서 전자들을 볼 수 없으니 그냥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서만 이렇게 그냥 계속 표기하자. 지금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 전자가 발견될 확률. 그래서 이 확률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게 이제 현대적 모형입니다. 이게 오비탈 이론이에요. 뭐 실험은 없고요. 오비탈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렇게 별표를 치겠습니다.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음극선관 실험이 뭔지,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선관 실험은 페이지를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 4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4페이지. 페이지는 4페이지고, 자, 전자부터 시작하는데 전자는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자, 읽어보면 19세기 말경 과학자들은 전기장이 원자나 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중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유리관에 높은 전압, 고전압을 걸어줬는데 당시에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뭔가의 정체는 몰랐고 이 유리관에 부딪힌 부분에서 이제 뭔가 빛을 내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했는데 음극선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자, 보면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전압을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뭔가 이제 튕겨 나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 뭔가 이제 튕겨 나간다는 거. 근데 그 튕겨 나가는 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니,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이 입자가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했습니다. 바람개비. 근데 바람개비가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까? 회전합니까? 바람개비가 회전했다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바람개비가 회전했다라는 건 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다. 뭔가 이제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물체를 놨어요. 물체. 근데 뒤에 이렇게 뭐가 생겼습니까? 뒤에 이제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건 적어도 이 음극선이라는 녀석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진성. 그 다음에 이제 직진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음극선을 지나간 통로에 자석을 가까이 댔더니 음극선이 휘어졌다. 그럼 음극선은 전하를 띈다라는 겁니다. 전하, 음극선이 전하. 그래서 요 자석을 갖다 댔더니 이쪽으로 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전하를 띌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걸어줬습니다. 여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의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쪽으로 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 음극선의 정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톰슨은 생각했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최초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직진성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 최초로 내가 이걸 이 음극선을 전자라고 명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이 최초로 이제 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질량과 직진성과 마이너스 전하.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음극선과 실험이고, 이제 그 톰슨의 주장을 이제 뒤집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러더퍼드라고 했습니다. 러더퍼드. 자, 러더퍼드는 또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름도 어려워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드리기 전에 연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실험을 한 게 이제 1911년이었어요. 1911년.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1987년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입니다. 자, 1987년, 1911년, 1987년, 1911년. 몇 년 차이입니까? 그죠? 지금 24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24년 차이. 24년이면 혹시 러더퍼드와 톰슨은 동시대를 살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뭐냐면 러더퍼드가 사실 톰슨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톰슨이 사실 러더퍼드의 스승이었어요. 스승. 네, 이런 비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누가 시킨 거냐면 이제 톰슨이 시켰어요. 톰슨이 자기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를 했고, 이 실험을 러더퍼드한테 시켰습니다. 왜? 자기는 바쁘니까. 자기는 바쁘니까 러더퍼드한테 대신 시켰고, 러더퍼드가 이제 한 실험이에요. 실제로는 러더퍼드도 이제 학부생들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학부생 2명한테. 자,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다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과 달리 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냐면, 자, 이렇게 알파 입자가 나갈 수 있는 발생 장치라는 게 있어요. 알파 입자 발생 장치. 자, 알파 입자 발생 장치에서 뭔가 이제 입자가 나가요. 간혹가다가 이제 알파 입자의 정체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알파 입자의 정체도 가르쳐요. 알파 입자 정체는 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데 제가 첨부할게요. 첨부하는 게 아니라 문을 잠그고 호칭해서 얘기 꼭 읽어야 돼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알파 입자의 정체가 이제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이고요. 질량수 4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양이온이에요. 사실상 헬륨은 전자 2개인데 전자 2개를 다 떼어낸 거죠. 그죠? 전자 2개를 다 떼어낸 거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건 요 입자는 양전하를 띄었어요, 음전하를 띄었어요. 저희는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입자를 이제 금속박에 아주 얇은 데다 쏴야겠죠. 금속박에 이제 쏩니다. 금속박에 쏘고 이 금속박을 그냥 통과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갈지를 알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형광 스크린을 이렇게 두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알파 입자를 쏩니다. 금속박에 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첫 번째 입자는 이렇게 그냥 통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자도 이렇게 쏩니다. 두 번째 입자도 그냥 통과합니다. 자, 세 번째 입자도 이제 그냥 통과합니다. 네 번째 쐈습니다. 네 번째도 통과해요. 다섯 번째 쏠까요? 다섯 번째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도 그대로 통과. 자, 일곱 번째 또 쏴요. 통과입니다. 여덟 번째 또 쏠까요? 그냥 통과해요. 아홉 번째 그냥 통과. 열 번째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몇 번째쯤 쐈을까요? 3000번쯤 쐈습니다. 3000번쯤 쐈을 때 갑자기 한 녀석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7000번쯤 쐈을 때도 한 녀석이 이렇게 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었냐면 이렇게 결과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예상. 결과까지 이제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실제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형광 스크린의 이제 뒤쪽도 한번 여기도 한번 볼래요? 여기도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한테 야 여기 뒤에도 한번 까봐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8000번쯤 쐈을 때 갑자기 한 마리가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왔다는 겁니다. 러더퍼드는 굉장히 멘붕이었습니다. 러더퍼드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없던 일인데요. 이건 톰슨의 스승의 예상이 없던 일인데,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실험의 오차들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의 오차가 뭘까? 혹시 금속박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알파 입자 발생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 반대쪽으로 나온 게 또 나왔습니다. 8000번째쯤에. 자,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실험은 계속 해야 됐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실험했냐면 이제 2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2년 동안 자그마치. 그래서 2년 동안 실험을 한 러더퍼드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험을 내가 한 실험이 이제 맞구나. 즉 내 스승인 톰슨의 원자 모형이 틀렸다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톰슨의 실제로 예상과 러더퍼드의 해석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 톰슨의 예상은 이러했어요. 톰슨의 예상은 원자는 양전화 덩어리에 양전화 덩어리. 원자는 이렇게 양전화 덩어리가 있고요.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건포도처럼 박혀져 있는 푸딩 모형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입자를 쐈을 때 대부분 빠른 속도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자, 그런데 이 양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자의 근처에 오게 되면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자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더퍼드의 해석은 달랐어요. 러더퍼드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대부분 원자는 비어 있어요.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뭔가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비어 있으니까 대부분 입자는 빠르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입자가 원자핵 근처로 지나갔을 때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제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는 거고 아주 극히 드문 확률로 8000분의 1의 확률로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스승의 이론을 뒤집은 러더퍼드의 해석입니다. 무슨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극선과 실험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음극선과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한 거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원자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은 총 5단계로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어, 현대적 모형. 특히나 톰슨은 음극선과 실험, 전자 발견,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핵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의 개요는 끝났고요. 잠깐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나요? 마지막 리처드 파인만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까지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어떤 걸 하시냐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문제는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자, 개념 확인 문제 1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보시냐면 네, 14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까지 지금부터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제 본인이 풀고 다시 영상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다 되셨나요? 네, 영상을 반드시 풀어보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자, 1번은 뭐죠? 1번은 플러스 전화 띄고 원자의 중심에 있다. 1번은 원자핵이죠. 원자핵. 그 다음에 2번은 전자죠. 전자 있고. 자, 원자핵 중에서도 플러스 전화 띄는 거 이제 양성자고, 그 다음에 전화를 띄지 않는 거 이제 중성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정하는 거죠. 원자 번호를 정한다. 자, 톰슨의 실험이죠. 음극선관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이 아니라 음극선관 실험입니다. 음극선관 실험.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렇게 써주시고, 보어는 수소 원자, 명칭만 기억하세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실험. 그 다음에 현재적 모형에서는 실험은 아니고요. 이제 오비탈 이론이 도입되었다. 자, 그리고 발견한 건 톰슨은 전자를 최초로 발견했고 러더퍼드는 원자핵이라고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어는 뭐예요? 보어는 전자 껍질이죠. 전자 껍질.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모형은 이제 돌턴은 밑에 있죠. 돌턴은 이제 기역. 그 다음에 톰슨은 뭐예요? 양전화 덩어리니까 디귿.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뭐죠? 러더퍼드가 미음이네요. 그 다음에 보어가 전자 껍질이니까 리을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음극선과 실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석 갖다 댔더니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바람기가 돌았다, 질량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원소 기호 표기 방법 갈게요. 자, A는 질량수죠. 질량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고, 자, B는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 그 다음에 C는 전하죠. 전하. 그 다음에 D는 원자 개수입니다. 원자 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5번. 자, 나트륨 양입니다. 양성자 수 11개고 중성자 수 12개, 전자는 10개입니다. 10개. 그 다음에 탄소의 양성자 수는 6개, 중성자는 8개죠. 질량수가 14니까 전자는 당연히 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아요. 17개, 원자번호 똑같죠. 중성자는 18개, 전자의 개수는 17개인데 하나 더 얻었죠. 18개입니다. 자, 동위원소는 뭐예요? 이게 양성자 수는 같지만 혹은 전자 수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얘는 중성자 수가 달라서 결국엔 질량 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겁니다. 자,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원자를 봅시다. 자, 일단 정체를 밝혀볼까요? 양성자수 8이니까 원자번호 8번이고 산소네요. 그죠? 원자번호 8번 산소, 원자번호 8번 산소네요. 원자번호 10번 이건 네온이네요. 그죠? 중성자수가 8개니까 질량수가 16개. 얘는 질량수가 17개네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16개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8개니까 중성 상태고 A는 B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전자가 2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그대로 있겠네요. 그죠? 정체를 다 밝혔네요. 동위원소의 관계에 있는 건 당연히 A와 B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C가 뭐죠? C는 누구의 음이온이에요? 그렇죠? A의 음이온이죠. 이건 A의 음이온이다. 그다음에 C와 D는 같은 원소가 될 수가 없죠. 산소랑 네온은 같은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연습 문제 1번.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것을 보아 마이너스를 뜬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다. 그림자가 생기는 건 직진성이죠. 직진성. 질량 가진 틀렸습니다.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바람갭을 하면 이건 질량을 가진다. 그죠? 반대로 됐죠? 2번, 3번. 자,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을 보아 음극선은 전하를 띈다. 맞습니다. 음전하 띄죠. 연습 문제 2번. 아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음극선을 이루면서 마이너스 전하 띈다. 전자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전하 띄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건 당연히 원자 핵을 최초로 발견한 거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당연히 중성자가 되겠고요. 나머지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뤄 형성되는 입자 양성자가 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당연히 A입니다. A. 자,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C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튕겨 나온 원인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 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최초로 발견한 거고, 이제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거죠. 정리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고요.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왜냐면은 대부분 비어 있고 가운데 이게 원자 핵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원자 핵이 질량의 대부분이죠. 전자는 아까 얼마나 질량이 작은 건지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 매우 크다. 맞나요? 이거 아닙니다.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매우 큰 거죠. 대부분 비어 있고 질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다에 들어갈 가. 자,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이고 상대적 전하량이 플러스 1이면 전자는 일단 마이너스 1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성자의 전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질량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가는 1, 나는 0, 다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밝혀볼까요? 자, A의 정체입니다. 자, 양성자수 7개니까 7번 질소, 7번 질소, 8번 산소, 11번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죠? 자, 중성자수가 7개니까 질량수 14, 쟤는 질량수 16이 되겠죠. 질량수도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 11개 질량수 23. 전자 개수가 7개니까 A, B는 그대로 중성 상태네요. 그 다음에 C도 중성 상태네요. 그 다음에 D는 플러스 양이온이다. 이렇게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건 뭐예요? D겠죠. D.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 당연히 A랑 B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같으려면 그죠? 16 같으니까 B랑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온과 이온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이제 D가 됩니다. 그리고 D 플러스, 이게 Na 플러스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연습 문제 8번. 자, 나트륨 이온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양성자수는 11개, 중성자수는 12개, 전자의 수는 10개입니다. 자, 지금 전자 2개랑 이제 원자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이게 이제 원자 핵이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양성자 틀렸고 질량수는 4죠. 4. 그죠? 4입니다. 원자 번호 2번 맞고요. 헬륨. 양성자 2개니까. 자, 빨간색 얘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절대값은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자, 10번은 동위원소에서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질량수가 10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자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칸 차이죠. 얘가 이제 존재비가 이제 1대 이제 3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평균값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반대로 3대 1로 내분하시면 됩니다. 두 칸 차이니까 요거 하나당 0.5니까 얘가 11.5의 평균 원자량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자의 구성입자 개념 확인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늘 1강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주기율표 배웠죠? 주기율표, 그 다음에 화학결합,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확인 문제에서 이렇게 필기를 해봤고요. 연습 문제 1번과 2번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실전 문제를 배치해놨습니다. 실전 문제. 자, 15페이지부터 16,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8페이지까지네요. 그죠? 18페이지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 번 더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알려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이건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자, 이건 개념 확인 문제고, 이건 오늘 했던 거예요. 이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빈칸을 채워보시면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와 이렇게 129, 131페이지 숙제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원자의 구성입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